자, 65페이지를 보시죠. 65페이지. 자, 어떤 문제를 물어볼 건지 한번 밑에 문제를 한번 보십시다. 미산에서 을시장이 갑의 공장 건축물 개발행에 대해서 방음벽의 설치를 조건으로 허가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를 국토기획법상의 개발행 허가의 성질. 개발행 허가는 크게 두 가지죠. 국토법상 개발행 허가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 허가 두 가지가 있는데,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의 개발행 허가는 예외적 허가 또는 예외적 승인으로 보서 그때는 기본적으로 재량으로 바로 세석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렇게 국토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는 학문적으로는 이것이 기속행위다. 개발행위 허가의 내용 자체가 이제 토지 형질 변경 아니면은 건축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그 국민의 자연적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속행위다. 다만 법률 요건이 불확정 개념으로 되기 때문에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라는 것이 학문적인 설명인데, 우리 판례가 판단 여지를 인정하지 않고 재량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를 때 역시 이것도 재량행위죠. 네, 그 얘기를 좀 이따 할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개발행위 허가의 성질과 관련해서 검토하고 만약에 가능하다면 을시장의 부관 조건의 성격이 무엇이냐. 그래서 이제 부관의 조건과 부관의 성격과 그 다음에 부관의 부가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얘기죠. 이번 문제는 을시장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한 형사재판에서 갑은 자신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은 이러한 것이다. 따라서 명령이 위법하다. 명령 위반죄죠. 그래서 형사부분은 갑에게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자고 명령 위반죄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뒷부분은 국가배상을 청구했을 때 민사부분이 위법성 심사할 수 있느냐. 그래서 이제 둘 다 상견 문제에 관한 얘기고, 앞부분은 형사소송에서, 뒷부분은 민사소송에서 위법성 심리할 수 있는지에 관한 얘기겠죠. 3번 문제. 자, 또 아파트를 갖고 있는데, 아파트 되게 좋아하시네. 아파트 갖고 있는데, 이제, 부관법에서 주택의 공시가격을 서면으로 통지받고, 자, 서면으로 통지받고, 이게 포인트겠네요. 서면으로 통지받고, 불복할 거 생각하면서도 이제 여차저차다가 그냥 놓친 상태죠. 놓친 상태에서 종부세법에 기초해서 1억 원 종부세 부과처분 받았을 때, 이때 종부세 부과처분 취소성에서 위법성 주장할 수 있는 거 하자승계에 관한 얘기인데, 선행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공시지가 결정, 즉 개별 공시지가 결정에 부응하는 주택 공시가격, 즉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라고 주택은 개별 공시가격이라 하는데, 이걸 통지받았죠. 통지받은 게 포인트죠. 통지받으면 다툴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지가 다투지 못한 것은 자기의 규칙사유인 거죠. 하자승계를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자승계를 이건 부정하는 사례로 우리가 풀어가야 되겠어요. 그래서 일단 그런 맥락 안에서 이제 하나하나 꼼꼼하게 보십시다. 자, 1번 다시 한번. 그래서 1번에 개발행위 허가의 법적 성격과 그걸 바탕으로 해서 지금 조건의 성격, 그리고 이런 부관의 조건의 부과가 가능하는지 살펴볼 건데, 일단 조문제 문제고요. 66페이지. 자, 66페이지 보면 그 개발행위 허가가 나와 있죠. 56조. 56조랑은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 허가가 기속인지 재량인지 우리가 바로 알 수 없죠. 그죠? 주어가 없고 그냥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기속인지 재량인지 바로 판단할 수는 없고, 자, 개발행위 허가의 대표적인 내용 두 가지가 있죠. 1호 건축, 2호 토지 형질 변경. 다만 이제 건축은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것이 보통은 건축법에서 규율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결국 토지 형질 변경이 개발행위 허가의 대표 선수죠. 그래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개발행위 허가 거의 동의어로 봐도 상관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57조에서 사항을 보시면 57조 사항을 보면은 거기에 조건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 조건으로, 즉 이러이러한 것들을 할 것을 조건으로 개발행위를 할 수 있다. 즉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부관을 붙일 수 있다라는 근거 규정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00번 양보해서 개발행위 허가가 기속행위다라고 할지라도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명문의 규정이 있으므로 부과가 가능한 거죠. 어차피 우리는 재량이다라고 보겠지만 기속으로 본다 할지라도 그렇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58조에 가면은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은 평소에 봐둬야 돼요. 지금 좀 봐둬야지 시험장 가서 당황하지 않는단 말이죠. 어차피 물론 법조문 줘요. 법조문 주지만 미리 봐놓으면 그때 가서 바로 찾을 수 있는 거죠. 자, 58조를 보시면 개발행위 허가의 기준이라고 돼서, 자, 1항에
자, 눈에 띄는 게 하나 있어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뭐 한 경우? 적합. 적합한 경우. 적합이라는 단어가 대표적인 불합정 개념이죠. 어떤 게 적합하냐?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관계 공모만 아는 거죠. 우리는 몰라요. 적합하다. 적합하다라는 단어. 그죠? 계속 적합이 지금 남발되고 있죠. 1호에 가면은 개발 행위 규모에 적합할 것. 적합할 것. 그 다음에 4호 가면 쭉 가서 조화를 이룰 것. 5호 가면 적정할 것. 뭐 이런 것들이 사실 대표적인 불합정 개념이죠. 어떤 것들이 적정한지 적합한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국토법상의 개발행위 허가는 자연적 자유회복으로서 일단 강학상 허가로 보고 그래서 기속행위라고 해석돼야 되지만 58조에 뭐가 있다 이렇게 불합정 개념이 있으니까 판단 여지가 인정된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학자들은. 그래서 기속행위 플러스 판단 여지라고 말하는데 우리 판례는 판단 여지라는 개념을 인정하지 않고 재량행위 문제를 보니까 결국 우리 판례에 따르면 국토법상 개발행위 허가도 재량행위인 거죠. 강학상 허가로서 재량행위인 거죠. 거기까지 일단 그래서 그 점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게 일문에서는 이것과 관련이 깊어요. 자 그러면은 일문에서 자 개발행위허가의 법적 성격 자 뒤에 69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제가 간단하게 정리해놨으니까 이미 정리 다 된 거고요. 그래서 이 국토법상의 개발행위허가 자 개발행위허가 나오면 항상 두 가지 기억하세요. 국토법상 개발행위허가 있고 그 다음에 개발제한 구역 내에서 개발행위허가 꼭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자, 이렇게 누누이 말해도 또 시험장 가서 엉뚱한 거 쓰고 나오신 분도 있으니까.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개발 행위 허가는 예외적 승인이죠.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예외적 승인은 우리 판례에 따르면 수익적 처분으로서 당연히 부관이 붙을 수가 있죠. 재량이니까 부관이 붙을 수가 있죠. 그러나 지금은 국토법상의 개발 행위 허가. 그래서 거기 문제점 해석상 여지가 있다. 그래서 봅시다. 거기 2번 국토법상의 개발행위가 성질 1설 기속행위 있다. 다만 법률 요건에 불합정 개념이 있으므로 판단 여지다. 2설 재량행위다. 판례는 2설이죠. 2설. 자, 그래서 재량행위 때문에 별도의 명문행 규정이 없어도 부관을 붙일 수 있지만 지금은 기속행위를 할지라도 어차피 뭐가 있어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규정 때문에 부관을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거기까지 물어봤으니까. 자, 거기까지 됐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가 형사 재판에서 그리고 민사 재판에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문제는 명령 위반죄죠. 그죠? 명령 위반죄. 이문의 첫 앞부분은 명령 위반죄. 제가 구성요건 효력과 성격 문제를 설명해 드릴 때 형사소송에서의 성격 문제는 그 구성요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범죄 구성요건이 위반죄일 때는 처분의 위법 여부가 성격 문제가 되고 나머지 대표적으로 무허가 영업죄, 무면허 운전죄, 무등록 영업죄, 무신고 영업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효력 여부가 성격 문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래서 지금은 위법 여부가 성격 문제가 되는 경우로서 조업 중지 명령이 적법한지 위법한지를 행정법원이 형사본이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해야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뒷부분은 국가배상 청구 소송에서는 역시 법령 위반 위법성 여부가 요건이기 때문에 인용 요건이기 때문에 위법 여부를 심사할 수 있어야 되고 심사해야 하는지가 문제가 되죠. 자, 우리 행정소송법 11조에 가면은 성결 문제가 난 부분이 있죠. 11조를 보면은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가 민사소송의 성결 문제가 돼요 라고 되어 있어요. 그 얘기는 처분이 효력이 있느냐 없느냐를 확인하는 거라든가 처분이 유효하냐 무효하냐 처분이 존재하냐 부존재하냐 라는 것을 확인한다든가 이렇게 확인의 경우는 민사법원이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위법성도 확인만 하는 거죠. 위법성도 위법하다 적법하다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즉 처분의 효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죠. 취소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위법성 확인도 당연히 할 수 있다. 결국 행정소송법 11조를 예시적 기준으로 본다면 당연히 민사보원도 형사보원도 위법성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역시 성격 문제가 난 학생들이 봤을 때는 11조가 쟁점이죠. 11조를 예시적 규정으로 볼 거냐 아니면 제한적 열거적 규정으로 볼 거냐 가장 큰 쟁점에서 제한적 열거로 본다면 이렇게 심사권 인정할 수 없겠고 예시적 규정을 봐야지 인정할 수 있겠죠. 우리 판례는 다 긍정하죠. 긍정하죠. 그래서 위법 여부 민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고 형사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긍정하고 있죠.
판례 입장이 타당하죠. 어차피 이게 긍정한다 할지라도 구성 요건 효력이 반하지 않아요. 어떤 효력 여부를 부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위법 등 심사해야 되고 할 필요가 있으면 해도 상관없겠죠. 그런 얘기가 이제 이문에서 우리가 같이 종합해서 어차피 위법 여부가 성립 문제 됐을 때는 학설 대비 똑같이 나오니까 같은 묶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되겠네요. 뭐 그렇게 풀어놨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69페이지 거기 왼쪽 단에 구성 요건 효력과 성립 문제인데 거기 형사 부분, 민사 부분 아니 목차가 똑같죠. 똑같죠.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책도 보면 똑같이 돼 있어요. 위법 여부가 성립 문제일 때는 똑같죠.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가 하자 승계 문제인데, 하자 승계를 이때는 여러분이 부정하는 쪽으로 답을 써야 돼요. 다른 게 아니라 서로 다른 법적 효과를 추구하고 지금 선행 행위에 해당하는 개별 어디냐 잊어버렸다. 이렇게 어딨어? 개별 주택 공시가격 이게 통지가 됐다. 이게 포인트잖아요. 다른 거보다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통지되었다. 통지가 되기 때문에 예측 가능성이 있는 거죠. 다툴 수가 있고 수익 가능성이 인정되는 거죠. 그러므로 당연히 이럴 때는 하자 승계를 부정하는 쪽으로 답은 이미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자 승계는 중간에 채우는 것은 뭐 항상 똑같이 쓰면 돼요. 하자 승계론 학설. 그 전에 논의 전제에서 선행행위가 일단 행정 처분이 된다. 그리고 선행행위에 불가 전력이 발생해야 되니까 일단 선행행위가 일단 취소 사유 하자가 존재하고 그다음 재소기간이 지나가야 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쓰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하자 승계관 학설 똑같이 항상 똑같이 쓰면 되죠. 하자 승계론, 구성론 이론 한번 정리해서 써놓고 판례 입장, 절충적 입장으로 한번 써놓고 여러분이 볼 것은 서로 다른 법적 효과냐, 같은 법적 효과냐. 그래서 같은 법적 효과면 승계 무조건 인정하죠. 개통실비. 개고 통지 실행 비용 징수라든가 그다음에 도감 매청, 독촉, 압류, 매각, 청산에서는 우리 판례가 같은 법조과 추구하는데 승계 인정했죠.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다 다른 법조과예요. 다른 법조과고 그다음 마지막으로 선행행위가 통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다 보면 되죠. 그래서 선행행위가 특정된 처분 이건 당연히 통지가 되는 거고 이렇게 불특정 다수된 처분 일반 처분의 성격을 갖고 있을 때는 이게 통지가 됐느냐 안 됐느냐 이걸 보시고 항상 판단하시면 돼요. 하자 승계는 뭐 나올 때 됐죠. 나와야 되겠고 뭐 항상 뭐 나올 채비를 하고 있는 거니까. 예. 자 넘어가 봅시다. 70페이지로 갑시다. 70페이지로. 페이지가 잘 넘어가니까 뭐 많이 한 것 같은데 다시 또 앞에 또 한번 돌아와야 돼요. 예. 자 70페이지. 뭐 이 사례집은 뭐 제가 처음 1판 만들 때부터 같이 교수님하고 같이 좀 했던 부분이 있어가지고 아마 제가 제일 잘 내용을 알고 있는데 하여간 뭐 출제 경향에 가장 부합하고 그다음에 문제풀이에 가장 많이 들어간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뭐 제가 이제 특이한 거는 빼고 정말 이제 전형적이고 대표적인 것들은 다 풀 거니까 뭐 그런 것들은 열심히 보시면 아마 이 안에서 걸릴 거예요. 뭐 거의 빠짐없이 이 안에서 해결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문제부터 봅시다. 일단 뭐 풀어봤던 문제가 나오네요. 거부 처분함에 있어서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느냐, 그죠? 2번 의견 제출을 부여해야 하느냐. 그래서 거부 사전 통지가 21조, 의견 제출이 22조. 그다음에 양가로 3번에 청문 절차. 그 다음에 양가로 4번에 이런 절차상의 하자를 바탕으로 법원이 취소 판결할 수 있는 독자성. 그래서 이제 절차상의 하자를 중심으로 쭉 물어봤네요. 사전 통지, 이유 제시, 청문, 의견 정치 제대로 종합해서 물어봤네요. 한번 보십시다. 자, 1번 문제. 뭐 위에 볼 것도 없죠. 사실 밑에만 보면 되죠. 거부 처분에 함에 있어서 사전 통지를 해야 되느냐. 판례 따르면 할 필요가 없죠. 판례 따르면 사전 통지 의무가 면제가 되죠. 그러나 학설에 따르면 학설은 거의 다 판례하고 다 반대된 입장이에요. 학설은 사전 통지가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일단 이 두 가지 결론을 다 갖고 있다가 이렇게 단절된 문제라면 그냥 간단하게 쓰면 되지만 뒤에 또 다른 문제를 쓸 필요가 있을 때는 이제 양쪽 눈치를 잘 보고 있다가 문제 보고 판단하세요. 만약에 뭐 쟁점 쓸 게 많다 그러면 이제 판례 입장대로 쓰지 마시고 학설 따라가서 이제 독자성까지 쭉쭉쭉 쓰고 그냥 짧게 끝내야 되겠다 싶으면 그냥 판례 입장 따라서 끝내버리고 이 두 가지를 다 준비해두세요. 특히 어차피 뭐 다른 논점으로 내용상 하자도 쓸 게 많다. 뭐 재량권의 일탈남용을 쓰려는데 뭐 쓸 게 무궁무진하게 뒤에서 기다리는데 여기서 뭐 사전 통지가 없다 이것 때문에
시비 걸면서 뭐 절차제 독자성까지 쓰고 나오면 시간이 너무 촉박할 때, 이럴 때는 판례 입장대로 그냥 사전 통지를 하지 않았지만 하자는 없다 해서 그냥 끝내버리고 내용상 하자면 검토하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강조하는 부분은 이건 항상 준비를 두 가지를 다 준비해서 길게 쓸 준비, 짧게 쓸 준비. 길게 쓴다는 얘기는 뭐예요? 길게 쓴다는 얘기는 절차제 독자성까지 같이 쓸 준비한다는 얘기고, 짧게 쓴다는 얘기는 그냥 절차하자 없대서 끝내는 거죠. 이거를 두 가지를 다 준비하고 있어야 돼. 자, 그 정도만 1번 문제는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2번 문제는 의약품 제조품의 허가를 취소한다는 얘기는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건데, 이런 불이익한 처분을 할 때는 첫째, 법률에 규정이 있을 때라든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반드시 의견 청문 절차가 이루어져야 되겠고, 뭐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최소한 간이 청문 제도는 확보가 돼야 되죠. 이게 행정절차법 22조에 관한 얘기죠. 자, 그러면 뭐 그런 관점에서 불이익한 처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의견 제출기가 보장돼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개별 법률에서 특별히 뭐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행정절차법에서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다른 건 아니고 이제 항상 고민할 것은 항상 이 절차상의 하자가 문제됐을 때는 예외 사유들이 있죠. 우리 21조 사전통제 같은 경우도 21조 사항에 예외 사유가 있고, 그 다음에 21조 사항이 22조 사항이 또 받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절차법 21조, 22조, 23조, 24조는 외워둬야 아예 그냥 평소에 그냥 조문 자체를 통으로 외워두세요. 그래서 21조가 사전통지, 22조가 의견 청취, 넓은 의미의 의견 청취 청문, 23조가 이유제시, 24조가 문서주의인데 21조 사항에 가면 사전통지 예외 사유가 있죠. 21조 사항에, 그 21조 사항의 사전통지 예외 사유가 22조 사항에도 준용된단 말이죠. 그래서 청문회 예외 사유도 하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알아두고, 그리고 21조 사전통지는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 처분할 때만 하는 거죠. 그러나 22조 청문회 같은 경우는 첫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불이익한 처분임에도 불구하고 청문을 못할 수도 있죠. 그걸 대비해서 22조 사망에서 의견 제출의 기회를 보장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23조 가면 이유지시가 있고, 이유지시는 처분의 종류를 가리진 않아요. 다만 예외사로서 신청한 대로 그대로 주는 처분, 즉 인용 처분한다라든가 단순 경미한 처분, 신속한 처분 이런 것들은 이유지시를 할 필요가 없고 나중에 하면 되죠. 24조가 문서주의고, 문서주의는 일단 특히 22조 2문에 있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을 때는 전자문서를 할 수 있는데, 우리 판례는 동의 없이 전자문서를 한 처분은 무효다라고 판시했으니까, 자, 이렇게 제가 여러 번 반복하는 것들은 아예 머릿속에 외워두시고 그냥 바로바로 보지 말고 그냥 써버리세요. 이런 것들은 찾을 시간 없어요. 안 찾고 그냥 바로 쓰면 빨리 시간 확보하는 거예요. 뭐 그것만 나오니까 주로. 자, 그래서 이제 1번, 2번 문제는 뭐 해결됐고, 그 다음에 3번도 마찬가지죠. 3번도 마찬가지로 약사법이라든가 뭐 이런 법령 등의 청문에 관한 규정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고, 없어도 이제 행정절차법에 따라 가지고 청문이 정식 청문을 못하면 최소한 간이 청문은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관점에서 푸시면 반드시 해야 돼요. 반드시. 자, 4번 문제. 그래서 의견 제출 또는 청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하자가 있다고 할 경우에, 교수는 1번을 뺐던 것은 이제 우리 판례에 따르면 거부 처분은 선통지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우리 판례에 따르면 1번 상의 하자는 없는 거고, 이제 2번과 3번과 관련해가지고 이런 하자가 있다고 할 경우 이를 이유로 실질상의 하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법사유로 삼아서 취소소송 제기할 수 있는가? 이게 절차제 독자성. 자, 절차제 독자성에 관한 얘기를 할 때는 여러분이 꼭 머릿속에 생각할 것이, 우리 기속력부터 먼저 생각해요. 기속력. 우리 판례가 절차상의 하자가 있어가지고 이걸 취소하는 판결을 하고, 그 이후에 적법 절차를 거쳐서 다시 전과 같은 내용의 처분해도 기속력에 반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이게 문제죠. 이게 문제점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제 생각할 것은, 그렇다면 우리 판례가 그렇게 본다는 얘기는 결국 절차하자마자 취소 판결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어차피 똑같은 처분 반복될 텐데. 그래서 그런 걸 문제점 삼아가지고 꼭 기속력부터 언급하면서 문제점을 언급한 다음에,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판례에 따라서 판례처럼 본다면 결국 절차제 독자성을 인정할 실익이 없다. 독자성 부정설이 있고, 무슨 소리냐? 적법 절차 거치면 다른 결정할 수도 있다. 긍정하는 견해가 있고, 기속재량 나눠서 보자. 그래서 기속행위는 어차피 똑같은 점을 반복할 테니까 독자성 부정하고, 재량할 때는 적법한 재량권 행사하면 다른 결정할 수도 있으니까 인정하자.
그래서 긍정, 부정, 절충설이 있죠. 판례는 기속행위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과세처분 또는 재량으로 볼 수 있는 영업허가 정지 이런 것들에서 절차상의 하자만으로도 법원이 취소 판결할 수 있다. 독자성을 긍정하고 있고, 그래도 긍정설을 취할 때 논거는 이제 행정소송법 30조 사망이죠. 우리 입법자가 이미 행정소송법 3항에서 신청에 따른 처분이 절차상의 위법을 이유로 취소가 되는 경우에 해서 절차상의 하자 때문에 취소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예정해 놓고 있어요. 긍정설. 예. 어쨌든 취소 사유로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사실 판례 입장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절차의 독자성을 인정해야지만이 결국 이제 원고가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죠. 소송 비용을 원고가 지지 않는 거죠. 만약에 독자성 부정하면 분명히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패소 판결 받는다는 얘기는 원고가 소송 비용 진다는 얘기예요. 그 점에서 불합리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판례 입장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어차피 절차상의 하자가 시정되고 전과 똑같은 점을 또 하겠지만 그건 어쩔 수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 판례 입장을 지지할 때 소송 비용의 문제까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뭐 판례를 지지하는 논거가 될 수 있겠죠. 예, 뭐 그 정도 관점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73페이지를 보실까요? 유닛 13의 제1문. 자, 역시 밑에 문제를 훑어 봅시다. 1번 이 사항과 관련해서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성질을 분석하고 그를 토대로 부관을 붙일 수 있느냐 또는 부관의 한계는 뭐냐, 부관의 가능성, 부관의 정당성, 이 정당성을 보통 한계라고 그러죠.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에 대해서 기술한다면 됐고, 2번에 가서는 이제 그 부관의 성격을 바탕으로 해서 위법 여부하고 소송 형태, 그 인용 가능성. 자, 이 부관의 성질을 고려해서 소재기 형태를 물었죠. 일단 이게 뭐예요? 소재기 형태를 물었으니까 부관의 독립 쟁송 가능성. 그 다음에 위법성 여부는 이미 앞에서 1번에서 판단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결국 어떻게 판결할 거냐, 인용 가능성. 이게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 그래서 독립 쟁송 가능성이 들어갈 때 문제고 독립 취소 가능성이 나갈 때 문제죠. 독립 쟁송 가능성이 소재기 형태, 즉 소송 요건의 문제라면 독립 취소 가능성은 판결의 형식, 즉 어떻게 나갈 거냐의 문제예요. 전부 취소할 거냐, 일부 취소할 거냐 문제. 그래서 이 쟁점을 확실하게 나눠서 해서 판단해야 돼요. 지금 문제처럼 소송을 어떻게 제기할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인용되겠느냐, 이건 다 물어본 거죠. 종합적으로. 3번 위산에서 을성이 부관 조건이 지나치다고 생각해서 갑이 D지역에 주택개발을 포기하고 창고를 지어 창고를 한 목적으로 지적법상의 창고 용지로 지목변경 신청했는데 반려했다. 지목변경 신청 반려는 보통 공증에서 나오죠. 우리 행정행위의 종류 파트 중에 공증에서 나오는데, 지목변경 신청 반려는 뭐 이것이 법적 성격을 어떤 학설대로 논의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뭐가 쟁점이냐, 판례 변화가 쟁점이에요. 판례가 지목변경 신청 반려에 대해서 대법원이 처분성을 부정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헌법재판소에다가 헌법소원 청구했을 때 헌법재판소가 받아줬죠.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위상에 올라가는 것을 시기한 대법원이 지목변경 신청 반려 처분성을 긍정하게 된 거죠. 그거밖에 없어요. 이유는 그거밖에 없죠. 그래서 그런 판례상의 변화. 그래서 이건 이제 우리가 거기다 답에다가 또 헌법재판소의 위상을 시기한 이렇게 말을 쓰면 조금, 이거 우리 이해하자는 얘기죠. 그거 쓰지, 걱정돼, 되게 괜히. 뭐 그런 말 쓰지 말고요. 그거는 쓰면 안 되는 거 알죠? 또 괜히 쓸까봐 걱정돼요. 그래서 그건 그렇게 쓰지 말고, 그냥 좋은 말 있잖아요. 처분의 개념을 확대해서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는 입장에서 판례 입장에 타당하다 이렇게 쓰면 되지. 또 굳이 또 기분 나쁘게 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말로 돌렸으면 우리 처분의 개념을 확대해서 그리고 국민의 권익구제를 도모하자라는 차원에서 판례가 입장을 변경했다 이렇게 써주면은 뭐 설득력이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보여지고. 자, 그럼 이제 하나하나 좀 꼼꼼히 보도록 하십시다. 자, 그러면 자 일단 거기 조문을 먼저 보자고요. 조문 주택법이고, 자 건축허가는 건축법에 적용받고, 그 다음에 하나하나의 건축물이 아니라 대단위로 이제 건축할 때, 아파트를 대단위로 건축하고 거기다가 뭐 딴 것도 세우고 이렇게 대단위로 건축할 땐 주택법에 적용받죠. 그래서 주택법 제16조 보이시나요? 사업계획 승인 보십시다. 그래서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주택사업계획 승인이죠. 강학상 특허라고 말하는 주택사업계획 승인이고요. 자, 뭐 거기서 쭉 보면은
이런 조문들이 이제 쭉 16조 1항 해서 뭐 승인을 얻어야 된다 해서 이 16조 1항만 갖고는 우리가 이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기속인지 재량인지 판단할 수 없지만 주택사업계획 승인이 기본적으로 특허의 성격을 갖고 있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재량행위로 판단을 해야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쭉 넘어가서 어디냐? 75페이지. 75조가 아니고, 오른쪽 75페이지. 자, 거기 보면은 38조에 개발제한구역 지정 나온 김에 말해봅시다.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 그 자체도 우리 판례가 처벌을 보죠.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 자체. 국토법상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행위도 우리 판례가 처분성 인정하고, 이렇게 개발제한구역 지정행위도 처분성 인정하죠. 학문적으로는 이게 바로 물적 행정행위죠. 토지에 대한 규율인데 토지의 소유자 등이 권리 행사에 지장받으니까 물적 행정행위예요. 그래서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각종 행위가 금지됐지만 예외적으로 허가가 된다면 이게 예외적 허가죠. 그래서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의 뭐 건축 허가 이런 것들, 개발 제한 구역 내에서 토지 형질 변경 허가, 예외적 허가단 예외적 승인. 아까 우리가 설명했던 거예요. 뭐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여담인데 여담이 아니고 그냥 보십시다. 자, 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대해서 우리 헌법재판소가 개발제한구역 지정 자체는 합헌이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하는데 예를 들면 나대지 소유자 등에게 보상을 해주지 못하는 것은 이것은 부분적 유연성이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적 유연성 관점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고 입법 촉구를 했잖아요. 그래서 보상 규정을 만들어라. 라고 입법 촉구했고, 그렇게 만든 보상 규정이 거기 특별조치법 17조와 같은 토지매수 청구제도죠. 그래서 이 토지매수 청구제도도 보상의 일종으로 봐요, 우리 법원은. 그래서 토지매수 청구권 행사도 보상제도의 일종으로 보고 있다니까 그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래서 이게 현재 만들어진 보상제도죠. 그 다음에 지적법은 이제 이름 조문이 좀 지적에 관한 법으로 좀 바뀌었는데, 지적법이 거기 21조에 보니까 지금은 81조인가 그럴 거예요. 21조 보니까 지목 변경 신청할 수 있다. 신청에 관해서 이제 법규상 신청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목 변경 신청 반려가 처분인지를 논할 때 신청권은 쟁점이 아닌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지목 변경 신청 반려가 결국 상대방의 법률 관계 변동을 일으키는 거냐 아니냐, 그걸 관점에서 판례 변화를 쭉 설명해 주시면 되죠. 뒤에 목차를 보십시다. 다 풀었으니까 이제 한번 쭉 훑어보죠. 그래서 1번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의 법적 성격과 부관의 가능성 한계에서 1번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 특허죠. 그죠? 그래서 특허고, 그래서 공익적 요소를 고려하기 때문에 특허의 성격을 갖고 있고, 재량행위도 특허이기 때문에 결국 공공복리를 고려해서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인 거예요. 자, 됐고, 그 다음에 부관의 가능성에서 법률에 명문의 규정이 없어도 이게 주된 행정처분이 재량이니까 부관이 붙을 수 있죠. 그래서 부관의 가능성 인정되죠. 그 다음에 부관의 한계는 이제 뭐 사항과는 특별한 관계는 없지만 일단 일반적으로 말한다면 일단 상위 법령에 반해서는 안 되고, 그 다음에 부관이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위반해서는 안 되고, 그 밖에 부관이 주된 행정처분의 목적에 위반해서는 안 되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가 이제 부관의 위법성을 바탕으로 소색이 했을 때 어떻게 판결 나갈 거냐. 그래서 각 조건의 위법 여부는 이거는 본문을 봐야 되니까 잠깐 한번 훑어보십시다. 자, 73페이지로 가서 자, 73페이지로 가가지고요. 거기에 일단 네 번째 줄 33,000제곱미터의 토지, D지역이다. 그 다음에 또 다른 필지는 3,300제곱미터의 규모의 토지. 이 숫자를 좋아하신 것 같아요. 저번 앞에서도 한번 봤었죠? 성격이 좀 독특하신 분이에요. 했던 거 또 쓰고. 자, 여기에 뭔가 할까? 꽂힌 거죠. 지금 33,000제곱미터에. 그래서 D지역과 E지역의 토지를 매입했다. 참고로 D지역과 E지역은 모두 나대지다. 나대지고. 정년을 맞이해서 또 정년? 아까 이거, 우리 안 풀었어요? 다른 거죠, 지금? 미치겠네. 또 정년이에요, 좀 정년. 정년 맞이해서 경험을 기초로, 지금, 큰일 났다. 아파트도 200세대 건축하기 위해서 지금 한 거죠. 다른 문제인데, 분명히. 같은 문제 푼 것 같지, 계속. 자, 그래서 이제 이랬는데, 이와 같은 신청서를 접수한 A광역시장을은
담당 공모가 상의한 결과 을시장은 이 기회에 A광역시에서 종래부터 위치에서 도시미관 등을 문제시켜 온 결국 대리시장을 재편하자. 그래서 대리시장을 갑이 소유한 이 지역의 토지를 이동 재편해서 새롭게 육성할 목적으로 갑의 또 다른 토지인 이 지역 토지 전체란 말 나오더니 비례원칙이란 말 쓸 수도 있죠. 너무 과한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주택건설 사업계획과 전혀 관계없는 얘기죠. 부담결부금 원칙을 반하죠. 네, 됐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D지역과 관련해서는 지금 육교를 설치할 걸 조건, 육교 필요하죠. 이거는 문제가 안 되죠. 육교는 있어야죠. 왔다 갔다 하려니. 그래서 결국 앞에 부분, 뒷부분 두 가지 구분되어 있는데 앞에 부분, 이 지역에 관한 부분이 비례원칙 또는 부담결부금전칙 위반되고 뒷부분, D지역은 별 문제가 없어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답안에 쓰는 거죠. 그래서 일단 각각의 조건에 대해서 자, 우리 76페이지인가요? 76페이지 가서 이 지역에 대해서는 일단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처분과 무관한 처분의 발급은 무관한 지금 부과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담결부금지 원칙이 위반되고 그 다음에 과한 거 아니냐? 과하죠? 그죠? 그래서 비례원칙에도 위반된다. 육교 설치 조건은 아무 문제 없다. 그리고 이제 자, 그러면 이제 부관에 대한 독립 쟁송 가능성에서 이제 이게 부담이죠. 이 사건 부관들은 전부 다 부담이니까 우리가 판례에 따르면 부담만이 취소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부담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해서 취소 판결을 받아낼 수 있겠고, 자, 이 박동현 교수님 생각은 이런 생각이에요. 부담의 경우에는 어차피 부담만이 소송의 대상이 되니까 독립 취소 가능성이라는 얘기는 굳이 쓸 필요가 없다. 어차피 부담만이 소송의 대상이니까. 이 양반 시각은 그런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아니고 지금 오로지 부담만 다툰 거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지금 주택사업계획 승인 처분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부담만 딱 띄어서 요것만 지금 들고 들어와서 이 부담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해서 이거 위법성이 인정되면 요것만 취소하는 건 당연한 건데 뭐하러 독립 취소 가능성 쓰는 얘기예요. 이 양반 시각은.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립 취소 가능성 얘기가 없죠. 이 양반 시각이 그래요. 제가 볼 때도 뭐 타당한 얘기죠. 사실 부담일 때는 독립 취소 가능성 얘기를 쓰나 마나 실익이 없어요. 기타 나머지 부분일 때, 특히 부진정 일부 취소 소송으로 들어갔을 때 그때 실익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런 이 생각은 아주 제가 볼 때 타당한 생각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설문의 경우에 뭐 바로 그냥 3번하고 4번에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이 없죠. 그냥 없고 그냥 바로 그냥 인용 가능성이 가지고 하나는 인용, 하나는 기각 이렇게 좀 끝내버리죠. 뭐 제가 볼 때 충분히 뭐 설득력 있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뭐 저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부관의 독립 취소 가능성은 부진정 일부 취소송으로 소재기가 들어갔을 때 그때 이제 실익이 아주 강하게 있고 나머지 거는 실익이 없어요. 특히 우리 판례가 부진정 일부 취소송 인정 안 하죠. 부담일 때는 진정 일부, 나머지 부분은 전체 취소송 이렇다 보니까 부관이 취소가 될 때는 부담의 경우는 부담만 취소되고 항상 취소되고 나머지 부분은 다 같이 취소가 되니까 부가만 취소가 되는 경우는 없단 말이죠. 뭐 그런 관점에서 이런 얘기를 쓰시는 걸로 보여져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지목변경 신청 반려에 대해서 뭐 학설도 언급했지만 학설 제가 볼 때 학설적 가치는 별로 없고 여기는 학설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학설은 아무 가치 없어요. 왜냐하면 왜 가치가 없냐면 그 학설을 설명할 때 이런 공증행위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다. 그래서 처분이다. 이런 학설들이 나오는데 요즘은 준법률행위적 행정이라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요즘 젊은 학자들은 젊은 거 떠나서 이제 요즘 학자들은 뭐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이런 구분 자체가 필요 없다. 행정부에서 무슨 그게 의사표시 의무가 판단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럼 민법 총칙에서나 필요한 것이지. 그래서 애초에 그런 구분을 전제로 한 뭐 공증의 처분성, 긍정 여부에 관한 학설들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 의미가 없고 여기는 아까 말한 것처럼 판례가 바뀌어왔다. 그 부분에 포인트 맞춰가지고 그 판례를 많이 소개해주는 게 포인트니까 판례 중심으로 봐주세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학설이 의미가 있을 때는 제가 아주 강조하죠. 그래서 학설 때문에 결론이 달라지고 가는 방향이 달라지고 취지가 달라지면 제가 아주 강조하지만 학설이 전혀 가치가 없고 아니면 이미 시기가 지나갔다. 과거에 그냥 이미 끝난 거다. 그런 것들은 제가 강조하지 않잖아요. 그냥 버려버려요. 그런 것들은. 버리기 원하면 그냥 이름만 간단하게 쓰고 나오고. 이럴 때는 판례를 항상 강조하세요. 뭐 그 정도 보시고 그래서 지목변경 신청 반려는 일단 판례 변화 중심으로 봐두시고요.
넘어가십시다. 79페이지를 볼까요? 79페이지. 이것도 뭐 이거 많이 넣어놓으셨네요. 자, 그냥 문제를 어떻게 저희 정보 공개하는 문제니까 그냥 본문을 먼저 문제 다 읽어보십시다. 자, 읽어볼게요. 갑이 있어요. 자, 갑이 있는데, 갑이 이제 뭐 대학생이다, 뭐 인권변호사가 목표다, 뭐 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제 쭉쭉 나오죠. 앞에 건 다 필요 없고. 그래서 쭉 가서, 자, 한 10번째 줄에 가면 믿고라는 말이 있죠. 믿고, 그 뒤부터 콤마 찍고. 그래서 믿고, 그 다음 줄, 을시장에 2000년 8월 1일부터 2001년 7월 31일까지 업무 추진비 및 접대성 경비 세부 항목별 집행 내용 등에 관한 증빙 서류 등에 대해서 지금 정보 공개를 청구했던 거죠. 갑이 이와 같은 정보 공개 청구에 대해서 을시장은 다음과 같은 4가지 일을 제시하면서 공개를 거부하는 비공개 결정을 했죠. 첫 번째, 갑은 A 광역시 주소가 없기 때문에 광역시 시민으로 볼 수 없다. 그래서 정보 공개를 청구할 이익이 없다. 그런가요? 네, 그런가요? 두 번째, 업무 추진비 집행 내용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을 식별할 수 있는 기능에 관한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답은 특정 법인 단체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구조 7회 걸린다. 라번 권리남용에 해당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제시하면서 정보 비공 결정하니까 이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느끼죠. 분노를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죠. 이 문제 보면 되게 재밌는 거 많이 이런 감정적인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면은 쫓아가서 한 대 패지 왜 소송을 주고. 자,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십시다. 자, 문제를 볼게요. 자, 첫째. 자, 1번 좀 자세히 보십시다. 위 사안에서 을시장이 제시한 가해 이유 제시와 관련해서 갑이 을시장의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면 소송 요건 측면에서 어떻게 평가할 거냐. 자, 조금 눈여겨보세요. 정보 공개 부분은. 자, 잘 들어보시면. 자, 첫째. 우리 판례에 따르면 처분의 상대방이 소송을 제기할 때는 원고 적격을 검토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불이익한 처분의 상대방이든 거부 처분 상대방이든 원고 적격은 사실 쟁점은 원래는 아니에요. 원래 아니에요. 그래서 설문의 경우는 이 정보 공개 비공개 결정이 처분이냐 이게 첫 번째 쟁점일 뿐이에요. 일단은. 그런데 문제는 둘째, 정보 공개 사건에서는 원고 적격을 항목을 한번 잡아서 꼭 써보세요. 왜냐하면 자, 다시 잘 들어봐요. 왜냐하면 이 정보 공개 소송이 이게 개인 자신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일 때는 항고 소송적 측면이 있지만 타인에 관한 정보, 즉 타인의 이익을 위한, 예를 들면 시민단체들도 일반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청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타인의 이익을 위한 또는 일반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약에 정보 공개를 청구할 때는 이때 그랬다가 거부당했을 때 이거는 결국 민중소송적 성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국 이런 민중소송 같은 경우는 법에서 규정이 있거나 또는 법에서 이익을 보장할 때만 소송이 제기 가능한데 다행히도 우리 정보공개법은 제5조에서 모든 국민은 정보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갖는다라고 선언했기 때문에 자신의 이익과 직관련성이 없어도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자격이 있거든요. 따라서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원래 거부 처분 같은 경우는 원고 적격이 쟁점이 아니에요. 쓸 필요가 없어요. 그냥 안 써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정보공개법에 관한 문제를 냈을 때는 원고 적격 얘기를 그렇게 쓰세요 말이죠. 5조 중심으로 해서 한번 언급해 달라는 얘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우리 정보공개가 기본적으로 헌법상 알 권리에서 나온다고 하잖아요. 뭐 알 권리하고 그다음에 헌법 10조 이런 것들 고려해서 나온다고 하는데 이런 알 권리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자유권의 성격도 있지만 청구권의 성격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청구권의 성격의 기본권은 뭐가 필요하죠? 수성적 기본권이기 때문에 법률의 구체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법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법적 규정의 도움이 뭐가 돼요? 그게 바로 정보공개법 제5조가 된단 말이에요. 5조. 그래서 만약에 제 정보를 제가 요구하다가 방해 배제를 당했으면 그건 당연히 기본권 측면에서 원고 적격이 있겠지만 내가 정보를 발급을 요구하는 측면은 법적 근거가 필요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우리 정보공개법이 5조를 둠으로써
자신의 이익과 관계없는 정보의 공개도 청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원고 적격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시민단체들도 자신의 이익과 관련성이 없다 할지라도 정보 공개를 청구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가 설명을 드리려고 좀 자세히 설명했지만 결국 답안했을 때 정리한다면 결국 정보공개법 5조를 바탕으로 시민단체들도 자신의 이익이 아닌 타인의 이익을 위해서 또는 일반 국민의 이익을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인정되기 때문에 이 원고 적격에 관한 얘기가 하나 테마가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보십시다. 그러면 그래서 정보공개법 5조가 바탕이 돼가지고 신청권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거부처분 성립에서 논할 수도 있고, 원고 적격도 5조를 바탕으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원고 적격을 쓰는 것은 제가 다른 경우에는 이렇게 보통 쓰지 않는데 쓰는 것 다 이유가 있기 때문이고. 자, 그 다음에 자, 2번 문제 위에 올라갔어요. 어떤 판례가 있죠? 위산에서 만약 을이 A광역시를 대표해서 즉 국무총리 상대로 정부 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해서 A광역시의 업무평가에 관한 자료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했을 때 총리가 이를 거부했다. 자, 우리 판례는 지방자치단체는 정보공개 상대방은 될지언정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라고 보죠. 그래서 일단 원고 적격이 처음부터 부정되죠. 결국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정보공개를 청구할 원고 적격이, 다시 말하면 애초부터 자격 자체가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3번에서 위에 앞에 1번이 별 문제가 없다면 당해부본은 14조의 부분공개에 관한 규정을 조례해서 비공개 결정에 관한 사유로 주장하는 나번과 다번과 라번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보여주겠는가. 자, 정보공개법 14조는 아주 중요한 조문이죠. 부분공개제도는 이걸 활용해서 법원에 일부 취소 판결을 하거든요. 그러면 상대방이 신청한 정보 중에서 예를 들면 개인의 어떤 사생활의 이익과 뭐 그런 부분에 관한 부분은 정보를 공개해서는 안 되겠고, 그래서 공개가 가능한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이 혼재되어 있으면 일부만 공개할 수 있다. 이게 결국 일부 취소 판결의 근거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4번 문제를 보십시다. 4번 문제. 위사안에서 을 시장이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비공개 결정의 이유로 제시한 나번과 다번과 라번 관련해서 갑이 심판을 제기하고 이 행정심판위원회가 이를 인용했을 때, 지금은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가 아니고 중앙이에요.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인용되게 됐을 때 그 권리구제의 한계점을 검토한다면, 자, 이게 출제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그 의도를 생각해 보니까 행정심판위원회 그 찌라시가 있어요. 찌라시 팜플렛 하죠. 그 접혀있는 팜플렛. 그 접혀있는 fam플렛 보면은 행정심판으로 적합한 권리구제 유형에서 정보공개 사건이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그 찌라시가 뻥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이게 출제 의도예요. 왜냐하는지 보십시다. 자, 첫째, 지금 정보공개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 비공개를 좀 나왔을 때 행정심판을 제기하면 이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행정심판의 형태는 취소심판하고 음행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취소심판을 제기했을 때 취소 재결이 나온다 했을 때 재처분 의무에 관한 규정이 행정심판법에 없어요. 우리 행정심판법은 여러분 핵심 구조가, 이건 꼭 기억하세요. 우리 행정심판법은 핵심 조문이 43조 5항의 음행심판의 인용재결로서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의 선택, 이건 음행심판일 때 얘기예요. 거부처분에 대해서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음행심판을 제기했을 때 43조 5항에 가면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 인용재결로서 종류가 나와 있고, 특히 처분명령재결을 선택했을 때 49조 2항에 가면은 처분 의무가 명시되어 있고, 이런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50조의 직접 처분, 요게 50조 1항의 직접 처분, 요게 행정심판에서의 가장 핵심적인 라인이죠. 요거. 그래서 심판법은 요걸 꼭 머릿속에 암기해야 돼요. 암기해놓고, 그 다음에 취소심판, 지금은 이제 거부처분에 대해서 취소심판을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자, 취소심판 같은 경우에는 인용재결의 근거가 43조 3항이죠. 그래서 취소 또는 변경 또는 변경을 명한다. 그런데 행정심판법에서 말하는 변경은 적극적 처분의 정도를 감경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로 바꾼다든가, 또는 면허 정지를 가벼운 면허 정지로
바꾸되 과징금으로 변경한다든가. 그래서 행정심판법상의 변경은 적극적 처분을 깎는 거란 말이죠. 그러므로 거부처분 같은 경우는 변경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거부처분은 오로지 취소만 할 뿐이에요. 그래서 취소 재결이 가능한 거고, 이때 취소 재결 나왔을 때 재처분 의무는 긍정한다면 49조이랑입니다. 49조이랑. 저는 부정하지만 긍정한다면 49조 1항이고, 그 다음에 49조 1항에서 재처분 의무를 긍정할 수 있고, 만약에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이때 50조의 직접 처분은 불가능하죠. 왜냐면 50조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49조 2항에 따른 처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로 그냥 알아두세요. 이렇게 딱 정리해 놓으면 이제 이걸 머릿속에 넣어놓고 책을 보면 돼요. 책을 보면 이게 다 보인단 말이죠. 이게 핵심 라인이에요. 맨날 요거 갖고 물어봐요. 자, 그러면 제가 요거 갖고 이제 말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첫째, 거부 처분에 대해서 취소 심판을 제기했을 때, 자, 거부 처분 취소 심판을 제기했을 때, 행정심판법 43조 3항에 따라서 취소 제기를 나올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런 취소 제기가 나왔을 때 재처분 의무를 인정할 것인가 논란이 있어요. 그래서 재처분 의무 긍정설, 부정설이 있고, 재처분 의무 부정설은 49조랑은 기속한다라는 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명문의 규정이 없으니까 허용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재처분 의무 긍정설은 49조랑에 기속한다라는 표현이 속에서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판례는 재처분 의무 긍정설이에요. 문제는 재처분 의무를 긍정한다 할지라도 그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직접 처분을 신청할 수 없어요. 그래서 결국 권리구제에 매우 소극적일 수밖에 없죠. 권리구제에 있어서는 우회적인 수단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효과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결국 음행심판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면 음행심판을 가면은 43조 5항에 따라서 처분 재결 또는 처분 명령 재결이 나올 텐데, 이런 정보공개 사건 같은 경우는 처분 재결을 할 수가 없어요. 왜? 위원회가 정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오로지 처분 명령 재결만 하겠고, 처분 명령 재결에 따른 결국 처분 의무가 49조 2항에 따라서 인정이 돼요. 그런데 이 49조 2항에 따른 처분 의무를 행정청이 이행하지 않을 때 50조의 직접 처분 제도가 있는데, 이때는 정보공개 사건을 위원회가 직접 처분할 수도 없어요. 할 수 없어요. 왜? 50조랑 단서에 걸려요. 정보 공개하고 싶어도 정보가 없잖아요, 위원회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가든 저렇게 가든 권리구제 실익이 없다. 정보 공개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제기할 필요가 없다. 이게 출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제가 제 책에 다 있고요. 간단하게 지금 여기 써놨어요. 그래서 읽어보십시다. 오른쪽 단에 노마차 4번에 2번 인용제의 형식, 취소심판 제기했을 때 취소재결, 음행심판 제기했을 때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인데 위원회가 정보가 없기 때문에 처분재결을 못한다. 그럼 권리구제 한계, 1번 취소재결의 경우는 재처분 의무 인정 여부 논란이 있다는 얘기죠. 부정하면 처음부터 한계가 있는 거고, 판례처럼 긍정한다 할지라도 그 재처분 의무 불이행 시 직접 처분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에 한계가 있죠. 그 다음에 처분 명령 재결 같은 경우에는 일단 우리 행정심판법이 직접 처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런 직접 처분은 위원회가 정보 공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죠. 역시 직접 처분의 한계, 50조랑 단서에 걸려요. 성질상 직접 처분을 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죠. 따라서 결론적으로 정보 공개 신청했다 거부당했을 때 이 거부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효과적인 권리구제 수단이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됐고. 자, 한 문제 더 풀어봅시다. 81페이지. 자, 81페이지는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거기에 보면은, 자, 1번에 행정지도와 관련, 이게 행정지도죠. 이 지도는 행정지도를 말하죠. 행정지도. 처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움직였으면 좋겠다, 행정지도인데, 행정지도와 관련해서 법적 수권이 필요하냐, 법률일부 원칙이 적용되겠느냐. 행정지도는 이게 상대방의 임의적 선택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필요 없겠죠. 없어도 되죠. 그러나 행정지도가 법률 우위 원칙은 준수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행정절차법에 가면 행정지도에 대해서 임의성의 원칙이라든가 비례 원칙을 준수하라 라는 취지. 그 다음에 불이익 처분 금지 원칙도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쓰면 돼요. 1번은 사실 문제가 안 되는 거고, 여기서 제가 포인트는 2번이에요. 2번. 그러면 이 행정지도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이게 어떤 게 쟁점이냐, 얘가 어떤 게 쟁점이냐. 자, 그래서 쟁점이 일단 2개 정도 있죠. 첫째, 행정지도가 직무행위에 들어가느냐.
그래서 행정지도에 대해서 그래서 직무행위 정한해서 국가배상법상 직무행위에 대해서 협의설, 광의설, 최강의설. 협의설은 권력작용만, 광의설은 비권력작용까지. 그 다음에 최강의설은 사법작용까지. 우리 판례가 광의설. 그래서 행정행위와 같은 권력작용뿐만 아니라 행정지도와 같은 비권력작용도 이런 직무집행에 들어간다라고 보고 있죠. 첫 번째 쟁점. 그 다음에 두 번째 상당 인과관계. 인과관계도 이렇게 행정지도와 같은 자귀로 인한 경우에는 그 자귀 행위가 결과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어야 돼요. 부작위일 때는 결과 발생의 직접 원인일 필요가 없어요. 부작위일 때는 기여만 하면 돼요. 어느 정도. 그런데 자귀일 때는 결과 발생의 직접 원인이어야 돼요. 그러면 행정지도가 결과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려면 그 행정지도를 따르지 않았을 때 어떤 강제력이 예상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런 경우가 아니다라면 이때는 이 행정지도가 결과 발생의 직접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상당히 인과관계를 부정할 수밖에 없겠죠. 뭐 그런 얘기 답안에다가 써주시면 되겠네요. 그런 것들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하나 더 봅시다. 86페이지. 86페이지. 자,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재미있는 사건이에요. 일단 한번 이거 사실관계를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거는 먼저. 밑에 문제부터 먼저 보죠. 우리 하는 대로. 자, 1번 갑이 정식으로 법원에 개인 택시 운전면허 취소 처분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관할 부분이 시행규칙을 재판의 근거 기본으로 활용할 수 있는가? 시행규칙의 법적 성격이라는 얘기겠죠. 2번 갑은 면허 취소 처분의 취소 소송에서 처분 이후의 하자를 다투려고 한다. 이때 쟁점, 이유제시 하자에 관한 법적 쟁점. 일단 하자 치유에 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유제시, 뭐 하자 치유는 특히 시간적 한계도 문제 되겠고, 그 다음에 이유제시 하자만으로 법원이 취소 판결할 수 있느냐도 문제 되겠고, 판결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뭐 기속력도 문제가 될 수 있고, 뭐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다음에 3번 실체 하자를 주장하실 때 뭐가 있겠느냐, 뭐 불쌍하다 이런 표현이 있으면 비례원칙 써야 되겠고, 그 다음에 4번에 가서 만약 병이 갑에 대한 개인택시 운전면허 취소 통지서에 처분 이후에 단순히 도로교통법이 아니라 음주운전이라는 이유를 제시했을 때, 그래서 이게 이제 처분사의 추가 변경에 관한 얘기거든요. 일단 여기까지 해서 한번 쭉 풀어볼게요. 첫 번째. 자, 일단 문제를 보기 전에 본문 한번 보십시다. 갑은 가장으로서 부모님을 포함해서 6인의 가족의 생계를 혼자 책임지고 있는 개인택시 영업을 하고 있는 무사고의 모범적인 운전자다. 자, 쓸데없는 말이 있으면 비례원칙 쓰라는 얘기죠. 그죠? 항상. 네. 쓸데없이 뭐 가장이니 6인의 가족의 생계니 이거 왜 넣겠어? 불쌍하니까 나 좀 봐달라. 비례원칙, 상당성 원칙이죠. 이거 보나마나. 그래서 첫째 줄 읽는 순간 상당성 원칙이 스쳐 지나가면 이제 성공한 거예요. 자, 여차저차 해가지고, 자, 5번째 줄 벌점 110점. 문제에서 묻지 않았지만, 우리 판례에 따를 때 벌점은 처분 아니죠. 벌점은 처분하기 위한 기초 자료에 불과한 거예요. 처분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아주 재밌어요. 쭉 내려와서 지금 신호위반 했어요. 신호위반 해가지고 단속당하자 도망갔죠. 도망가가지고 뺑소니 쳐서 막 도망갔어요. 도망가가지고 뭐 다행히 무조차 왔어요. 그래서 일단 한숨을 돌리죠. 그래서 한숨을 돌리면서 생맥주 500cc를 땡기죠. 생맥주 500cc를 땡기면서 이제 술 먹고 다시 운전하다가 또 걸리죠. 0.07. 생맥주 500이면 0.07, 뭐 살면서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0.05 이상이면 처벌받는 건데 지금 0.07 나왔다. 그래서 결국 이 갑이 이것 때문에 운전면허 취소당하죠. 운전으로 인한 운전면허 취소 통지를 받았죠. 너무 과하죠. 그렇죠? 너무 과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보니까 통지서에 도로교통법 위반만 기재되어 있어요.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그냥 도로교통법 위반만 기재되어 있다. 그래서 이 생계가 걱정된 갑이 이제 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뭐 그런 얘기죠. 자, 1번. 갑이 정식으로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을 때 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재판규범이 되겠느냐. 자, 한번 이거는 시행규칙이 오른쪽에 참조주문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다. 될 건지 안 될 건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오른쪽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91조 법 제93조의 수권을 받죠. 수권에 따라 운전면허 취소, 정지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별표 28과 같다. 별표 28에 보니까 일반 기준이 있고 생략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별 기준 돼가지고 이렇게 쭉쭉쭉쭉 엎여 있죠. 제재적 처분 기준이죠.
그죠? 제도적 처분 기준이 지금 어디에 있어요? 시행규칙에 있죠. 판례에 따르면 법규성이 부정되죠. 얘만. 그죠? 상위법의 수권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학설을 만든다면 일단 형식설에 따르면 법규고, 그 다음에 실질설에 따르면 비법규고, 수권 여부 기준에 따르면 법규예요.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 판례에 따르면 이것을 이때 법규성 부정하죠. 얘만. 그죠? 시행규칙 형식으로 정한 제도처분 기준은 우리 판례가 법규성을 부정하고 있죠. 수권이 있어도. 그래서 얘는 우리 판례에 따르면 얘는 법규가 아니다. 재판규범이 아니고 단순한 참작사항일 뿐이다. 이게 결론이죠. 그래서 소위 법규 명령식의 행정규칙에 관한 얘기를 써도 되고, 그렇게 그런 학설을 쓰기 싫으면 저처럼 형식설, 실질설, 수권여부설 넣어서도 돼요. 판례 태도만 확실하게. 2번에서 이유주시 하자를 다투려고 할 때 그 관련되는 모든 법적 쟁점이 뭐냐? 일단 하자 치유도 가능하죠. 그죠? 하자 치유 문제. 그래서 이유지시가 없다가 나중에 보완했을 때 하자 치유 문제. 우리 판례 따르면 불복 여부 결정 및 불복 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 기간 내에 할 수 있다. 그래서 하자 치유 시기에 관한 문제도 쟁점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쟁점은 이런 절차상의 하자만으로 법원에 취소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 독자성. 그래서 긍정설, 부정설, 자중설. 우리 판례는 긍정설 입장에서 절차상의 하자마로 취소 판결을 할 수 또 있다. 그러면 절차상의 하자마로 법원이 취소 판결을 했을 때 결국 적법 절차가 거친 다음에 다시 전과 똑같은 처분을 하게 되죠. 이 처분이 기소력에 반하지 않는다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필요하다면 거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절차 하자 이후에 실차자를 주장하고자 할 때 제기할 수 있는 논거, 인용 가능성, 아까 봤던 것처럼 불쌍하니까 봐달라. 비례원칙. 그래서 적합성 원칙 충족되죠. 자, 운전면허에 대해서 지금 음주운전 자 면허, 면허 취소를, 운전면허 취소하면 도로교통법 목적에 달성 부합하겠죠. 적합성 원칙은 충족돼요. 문제는 필요성 원칙이 문제가 되는데, 음주운전이라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법 위반 행위이기 때문에 면허 취소를 해도 큰 문제는 없죠. 다만 상당성 원칙, 너무 불쌍하다는 얘기죠. 생계도 이렇게 힘든데, 그래서 상당성 원칙에 반해서 위법하다. 비례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결국 행정소송법 27조에 근거해서 법원은 취소 판결을 할 수 있죠. 우리 행정소송법 27조 꼭 써야 돼요. 우리 행정소송법 27조는 행정청의 재량에 속하는 처분이라도 재량권의 일탈 남용이 있으면 법원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비례 원칙에 반한다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고, 재량권의 남용일 때는 법원은 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27조. 그 다음에 4번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는데 처분사의 추가명인데 안 배웠던 부분들이 있으니까 추가명에 관한 문제로만 생각해 보십시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여기까지 하시고 뭐 할 만큼 제가 할 거 다 했으니까 다음 시간은 나머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